네, 제4부 근대사 부분입니다. 우리 공기업 한국사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이 근대사의 비중, 특히 근현대사 전체의 비중이 꽤 떨어집니다. 수능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50대 50,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고요.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도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코 낮지 않아요. 대개 한 6대 4 정도, 전근대사가 6, 근현대사가 4 정도. 그런데 이 공기업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 7대 3 정도로. 그래서 대개 조선시대까지 전부해서 7, 그리고 근현대사가 3, 이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공부해야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다른 한국사 시험들에 비해서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까지 전근대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뭐 약속을 한 건 아닌데 실제로 출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부까지 배웠던 조선시대까지의 내용들을 좀 더 중요시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4부, 5부, 근현대사 쪽을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이 근현대사 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득점을 위해서, 만점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는 근현대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제 근대사 4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5분의 3이 끝났죠? 자, 집중하고 자, 여러분들 또 힘내서 정신 더 차려서 4부 근대사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약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나오죠.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는 사실은 근대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사에서 근대사의 시작은 언제냐라고 하면 개항으로 합니다. 개항.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체결부터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 시기는 근대사에 포함이 안 되지만 보통 근현대사를 배울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흥선대원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항의 배경으로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개항과 연결시켜서 흥선대원군을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양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흥선대원의 개혁정책. 자, 흥선대원군은 근대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선점 효과 때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 대외 정책, 구체적인 내용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내부적인 개혁 정책,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라는 거. 경복궁 중건 잘 나오죠. 그다음에 서원 정리 자주 나옵니다.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빼놓고 모두 없애버렸다. 600여 개 가까운 서원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다라는 거. 균역법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개혁 정책이 되겠죠. 균역법은 군포 내는 사람들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는데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아예 몽땅 다 모두 다 군포를 내라. 그래서 양반도 내 해서 실시한 게 호포제예요. 그만큼 이 서원정리나 호포제 같은 경우는 양반들의 반발이나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황곡제를 사창제. 황곡제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고구려의 진대법부터 시작된 거죠. 가난한 농민들, 굶주린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식량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하는 제도. 이 황곡제를 원래 국가가 운영했는데 워낙 비리나 폐단이 많다 보니까 아예 국가에서 손을 떼고 지방에서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해서 내용은 똑같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진 게 사창제예요. 자치 운영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국가 관리들이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자, 사창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대전회통 육전조례. 대전회통 역시 경국대전의 개정판. 정조 때 대전 통편이었죠. 요게 다시 개정된 게 대전회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죠. 그렇죠?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다가 결국 두 번의 전쟁을 겪게 되는데 프랑스와의 전쟁, 병인양요, 미국과의 전쟁, 신미양요 두 건의 구체적인 내용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자, 천주교 탄압 때문에 원인이 돼서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자, 이때 강화도가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프랑스군이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 전투 지역과 이 관련된 장군의 이름까지 알아둬야 돼요. 자, 결국은 프랑스군이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리고 물러가면서 외교장각 서적을 약탈해 갔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당시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빼앗아 간 다음에 훔쳐간 다음에 이걸 돌려주는 조건으로 통상개혁을 요구하려고 했던 거죠. 참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그나마도 실패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죠. 자, 이 사건들 순서 알아둬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돼서 순서 알아둬야 돼요. 순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거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자,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니까 이 배를 불태운 사건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인데 이를 빌미해서 미군이 쳐들어온 사건이죠. 자, 전투 지역 알아두세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특히 광성보 전투. 당시 어제연 부대가 분전 끝까지 싸워서 결국 전멸당했는데 이 내용 알아둬야 됩니다. 어제연 이름까지 알아두세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미군이 결국은 철수했어요. 자, 어제연 장군이든 약탈당했는데 이 신미양요를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사건들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병인 박해예요. 같은 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그 다음이 신미양요예요. 그 다음이 척화비 건립입니다. 이 순서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새로 들어선 정권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조약인데요.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지만 이 두 개의 조약이 시험에 잘 나오죠.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 근대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다. 운요 사건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다음에 강제로, 반강제로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 여기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불평등 조약의 근거죠. 해안측량권, 취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 불리는 이 취해법권. 자, 이 두 가지를 인정하면서 결국은 불평등한 내용이 됐다. 그리고 세 개의 항구를 개항했죠. 그 다음에 부속조약을 통해서 외국인의 거류지를 설정하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어요. 그럼 무관세. 무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인정해주게 된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알아두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서양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황춘신의 조선 책략이 배경이 됐죠. 자, 이거에 의해서 결국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도 역시 불평등한 내용이 있다. 바로 최국대우 그리고 취해법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강화도 조약에 안 나왔던 내용들 들어간다. 바로 거중조정. 이 관련된 조약 당 상대국이 다른 제3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운데서 좀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가 이제 이때부터 부과된다. 낮은 세율이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조약이 서로 이 두 조약이 서로 다른 거 한쪽에만 있는 것들 알아둬야 돼요. 자, 다음. 개항 직후 정부의 개화 정책. 자, 일단
개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개항 이후에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이 뭐가 있었느냐?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개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각종 개혁안들, 각종 사건들에서 제시한 개혁 내용들이죠. 이게 다 다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통일기무하면 명칭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기군 알아두세요. 별기군. 신식군대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기기창. 자,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이라는 거 만들어졌다. 인쇄소 방문국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요 내용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항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절 파견. 자, 이제 각 나라에 개항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들의 사신을 좀 보내서 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사절 파견했는데 일본엔 수신사, 그다음에 조사시찰단, 청나라엔 영선사, 어느 나라에 어떤 이름의 사절단이 파견됐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선사, 김윤식을 영선사로 보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기창이 설립이 됐어요.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최초의 서양 지역에 간 사절단을 보냈어요.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했던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죠. 이 위정척사 운동 알죠? 그렇죠? 위정척사 운동이 총 4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네.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4단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장의 내용이에요. 1860년대 척화주전론, 1870년대 외양일체론, 1880년대 영남만인소 사건,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잘 나온 인물들 이분, 1860년대 이항로, 1870년대 최익현은 많이 나옵니다. 1880년대 이만손 알아둬야 되겠고요. 1890년대 유인석, 맨 앞에 있는 인물들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특히 최익현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1870년대 외양일체론을 내세워서 강화도 지역 체결에 반대했다. 요거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도 자주 나옵니다. 조선 책략 배포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영남만인소 사건이다. 자,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지죠. 이모군란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에요. 반개화. 그리고 외세의 개입에 반대한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반개와 반외세적 성격의 사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식군인들의 폭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모군란에서 좀 주의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요거예요. 흥선대원군이 한때나마 다시 집권했다.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통일기무함은 별기군을 없애버리고 3군부와 5군영을 부활했다. 그런데 결국 청나라 군대가 와서 흥선대원을 청으로 데려가죠. 압송해가죠. 요 내용이 이모군란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과 부분에서 요 조약 체결이에요. 조청상 민수령 무역장정의 체결로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 재물포조약.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군의 공사관 주둔을 허용했다라는 거. 자, 요 두 건의 조약 체결이 잘 나옵니다. 이모군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자주 나와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모군란 다음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2년 뒤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요. 물론 다 배경 전개 결과 다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정총국 개설 축하 파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민평등권. 그다음에 조세제도의 개혁.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없애자라는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각제 실시. 내각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는 거. 요 개혁정강에 담긴 요 내용들 중요합니다. 특히 최초
인민평등권, 평등을 최초로 주장했고 입헌군주의 실시를 최초로 주장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조약 체결이죠. 결과로서 조약 체결. 한성조약,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이 아주 또 잘 나옵니다. 자, 청나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인데 두 나라가 일단 철수해서 나중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서로 알려주자라는 내용,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결과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근대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죠. 평등, 최초로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입헌군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세 의존적 개혁이다. 일본의 힘을 빌려서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거. 토지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역시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이게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다라는 면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갑신정변이 끝난 그 다음에 영국이 거문도 점령한 사건. 알죠? 거문도 점령 사건.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영국이 직접 개입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거문도 점령. 자, 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 때문에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하지요. 육일준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각각 중립화론을 주장합니다. 요것들을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이 근대사에서는요, 각종 정치적 사건들의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갑신정변, 이모군란이 먼저구나. 이모군란 다음 갑신정변, 그 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그 다음이 한반도 중립화론. 이게 같이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0년 뒤 1894년 그리고 그 다음에 1895년까지 또 수많은 사건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팍팍팍팍 일어납니다. 공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1894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일단 전개 과정,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많이 나옵니다. 순서.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해요. 맨 처음엔 일반적인 농민봉기,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이 단계에서는 그냥 수많은 농민봉기 중에 하나였어요. 자,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수습을 위해서 온 안핵사 이용태가 가혹하게 처벌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난다. 이제는 이제 농민운동으로 격상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봉기,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했어요. 무장해서 봉기했다. 이건 동네 이름이에요. 무장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무장이다. 자, 그래서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어요. 전투 꼭 알아둬야 됩니다. 황토연이라고 하는데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 순서대로 먼저 황토연, 그 다음에 황룡촌이에요. 여기서 관군을 격파한 다음에 전주성을 공격해서 점령해요. 그리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1차 봉기에서는요, 요 순서도 알아야 돼요. 요 순서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강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정부하고 전주 화친조약, 전주 화약을 체결한 다음에 농민들이 다시 이제 해산을 해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을 실천에 옮기게 되지요.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 잘 알아야 됩니다. 노비문서, 소각,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려라. 바로 신분제 폐지의 의미가 있어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어요. 자, 우리나라 근대사에 수많은 개혁과 수많은 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유일한 개혁운동이에요. 농민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농민들의 현안이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개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 횡포한, 부호유린, 양반들을 다 징벌해야 된다. 농민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개혁을 주장한 거죠. 자, 패전개혁안도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봉기. 야, 순서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는. 자, 2차 봉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몰아내자. 자,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기치에서 일어난 게 2차 봉기예요.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우금치 전투. 황토연, 황룡촌, 우금치 전투는 다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그 순서도 다 파악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금치 전투가 결정적인 패배가 돼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의의는 크다. 반봉건 반침략의 민족운동이다. 뭘 주장했다? 신문제 폐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나중에 갑오개혁과 의병운동에 영향을 줬다. 다 알아둬야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다음이 을미개혁이고요. 1894년이 갑오년이에요. 그래서 갑오년의 개혁, 갑오개혁.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나누는 거죠. 자, 이 갑오개혁도 단계가 있어요. 3단계로 나눠지죠. 교정청 시기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은 1차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 나중에 나오는 2차 갑오개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차 갑오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가 설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개혁안의 내용들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정리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신문제 폐지.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제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게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문제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회가 됐다? 평등사회가 됐다. 평등사회는 어떤 사회? 근대사회. 근대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평등사회예요. 이 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보된 때가 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40년 전쯤, 3, 40년 전쯤에는요. 근대사회 시작이 언제부터냐? 갑오개혁부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문제 폐지. 법률적으로 폐지됐어요. 이전에 물론 주장은 누가 했죠? 갑신정변에서 신문제 폐지 주장했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신문제 폐지 주장했어요. 그게 실현된 게 어디다? 1차 갑오개혁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부와 왕실 사무 분리, 그다음에 과거제 폐지, 조세 급납제, 세금 돈으로 내세요. 그다음에 재정에 일어나, 탁재 압로 일어나라라는 거. 자, 이 정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차, 2차. 자, 1차 갑오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이 있었는데 2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다음에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 박영효가 이제 내각에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좀 일본의 개입이 좀 심했던 개혁이다. 이게 좀 1차 갑오개혁 때하고 조금 달랐다. 자, 이때 있었던 거 홍범실사죠.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판소 설치, 사법부가 독립된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개혁이죠. 요거 알아둬야 되고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돼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 관제가 마련된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그다음 을미개혁. 을미개혁. 자, 1895년에 있었던 개혁이죠.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를 빼앗아가게 되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 프랑스 3국이 니네 전쟁에서 이겼으면 보상금, 배상금만 받아가면 되지 왜 땅까지 빼앗아가냐? 청나라 영토 돌려주어라 라고 한 게 3국 간섭이죠. 거기서 일본이 여기에 굴복해서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돼요. 이것이 3국 간섭이다. 자, 이 3국 간섭 때문에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러시아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꼴이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정부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인 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다른 말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 그러죠. 한 나라의 왕비를 정부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추진한 개혁이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의 내용 역시 1, 2차 갑오개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거 단발령이죠. 그렇죠? 단발령.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개혁.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력, 태양력, 종두법. 자, 우체사 설치. 갑신정변 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파티 때 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우체국이 만들어졌다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 이때 와서 다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소학교 설치. 자, 을미개혁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참 공부할 게 많죠. 그렇죠?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각각의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자, 1896년. 자, 1896년. 자, 일본의 개입이 강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고종이 피했죠. 도망갔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아관 파천이에요. 아관 파천으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나니까 이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시민들도 정치에 개입해야 되겠다. 정치 좀 제대로 해. 라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만든 단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시민단체 바로 독립협회죠. 자, 서재필이 유명하죠.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죠. 독립협회는 보통 독립협회가 했던 운동들 세 가지 내용들 잘 알아야 되겠는데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으로 보통 분리한다. 여기에 나오는 명칭들 다 알아둬야 돼요.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어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 등 수많은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자유민권 운동, 자,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민권 운동을 벌이게 되죠.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다음에 자강개혁으로서 관민공동회도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리가 참여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관민공동회죠. 여기서 헌의육조가 채택이 돼요. 헌의육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의회 설립운동. 자, 중추원관제를 발표해서 중추원을 의회의 기능을 부여한다. 그래서 중추원에 총 50명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25명은 정부 대표, 나머지 25명은 시민 대표.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구성된 중추원을 만들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2분의 1, 25명 시민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의회 설립운동이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전의 개혁과 달랐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 시민, 국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정권 운동이죠. 참정권을 최초로 주장하고 실현시키려고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결국은 대한제국이 탄생하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의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어요.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결국은 시민 권리는 눌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민공동회가 습격당해요. 그리고 고종이 결국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해산됐어요. 자, 바로 이때 탄생한 게 대한제국이죠. 독립협회 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다음에 남의 나라 공사관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오면서 그때 구상했던 게 바로 이제 황제권 강화의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어요. 왜 환구단 줄쳤냐 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요.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수립됐는데 제국이라는 게 황제의 나라란 얘기죠. 황제의 권력을 최고로 강화시켰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최후의 노력이었던 거죠. 나라 망하기 전에 최후의 노력. 자, 그 대한제국이 시행한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광무개혁의 내용도 역시 다른 개혁과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겠어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지계발급.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서 지계를 발급했다.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정책,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죠.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어요. 원수부를 설치했어요. 황제 직속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결국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개혁이 광무개혁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근대적 운동 사건들의 그리고 개혁들의 각종 개혁안들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낼 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춰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공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이에요.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자,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먼저 한일의정서. 자, 군사유충지를 일본군이 임의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자, 고문을 파견해요. 내정 간섭하는 고문을 파견했어요.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파견했어요. 이름도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빼앗아가기 전에 먼저 외교적으로 일본이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교두보를 닦게 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게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결국 지배권 승인을 받게 되는 게 포츠머스 조약. 이 세 건의 외교 조약 이후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죠. 여기 지금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을사조약 1905년. 자, 을사조약은 흔히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죠. 늑약. 강제로란 뜻.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우리 의사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을사조약이라 그랬죠. 근데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와 동의 끝에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요즘에는 강제로 체결됐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늑약이라고 많이 불러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라는 이름도 역시 많이 사용을 해요. 시험 문제에 보면 이 을사조약이 많이 나와요. 자,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외교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다. 일본에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외교를 대신 행사하는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자, 외교권 박탈. 을사조약이 모든 조약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을사늑약이라고 했어요. 같은 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이 을사조약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비밀리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지만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죠. 그 이후에 체결된 게 한일 신여벽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는 7개의 조약안이다. 이때는 일본인들이 행정각부의 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차관 정치라고 하는데 결국에 행정권을 뺏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교권 없는 나라, 행정권 없는 나라가 됐고 1909년에 기후약서를 통해서 사법권까지 뺏겼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1910년에 껍데기만 남은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게 나라를 빼앗긴 게 단계가 있는 거죠.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빼앗아간 게 아니라 순서대로 야금야금 뺏어가서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주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약에 뭘 뺏겼느냐라는 거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독도와 간도 문제인데요. 영토 문제. 하나는 일본, 하나는 청나라와의 중국과의 영토 문제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독도와 관련된 거는요. 요 태정관지령 알아둬야 되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요거. 대한제국 칙령으로 고종 황제가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해라라고 발표했는데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라는 거. 요 내용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간도와 관련돼서는 요거 알아두세요. 간도관리사를 대한제국 때 간도관리사를 직접 파견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1909년에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철도 부서권을 일제가 얻는 대가로서 간도를 청영토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 요 내용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권수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국권을 빼앗겼다,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보고 이때부터 국권수호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의 양상이 첫 번째가 항일의병운동, 두 번째가 애국개몽운동이죠.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항일의병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의병운동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고 누가 이 의병장으로 주로 활약했고 관련된 사건이 뭐가 있었냐라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파악해야 되고 내려갈수록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계기가 됐고요. 양반유생들,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양반유생들이 주도했다.
그런데 악원 파천 이후 고종의 권고로 자진 해산했다라는 거. 그다음 을사의병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을사늑약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의병운동. 양반 중에서는 민종식, 최익현 두 사람이 유명하고 평민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꼭 알아두세요. 신돌석. 이름만 봐도 평민 출신인 거 알 수 있죠. 돌석이,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돌석이가 아니에요. 예. 원래 이름은 그 한자식 이름이 있는데 의병운동을 하면서 이제 돌석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자, 을사의병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 중요합니다. 자, 일어난 계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군대 해산이 특히 직접적인 계기가 돼요. 해산된 군인들 중에 일부가 의병에 가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의병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때 서울 진공작전이 진행이 됐죠. 의병 연합부대가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인영 허위가 주도했다라는 거 알아두고 요 내용들 각국 공사 간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 다 알아두세요. 그러나 결국은 일제히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국내 활동이 열어지면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의병운동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의병운동이 벌어진, 특히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벌어지는 시기에 자, 무력 항쟁을 통한 국권회복보다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힘을 키운 다음엔 나중에 국권을 되찾자라는 그런 장기적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게 바로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의병 운동과 같은 시기에 전개됐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개몽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신민회가 제일 중요하고요. 신민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한자강회, 보안회가 순서대로 비중이 있습니다. 신민회가 제일 중요해요. 신민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단체로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민회예요.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등 이 사람들이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했어요. 비밀결사예요.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공화정치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내세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민주공화정. 자, 이제 왕조국가는 끝났다. 이제 독립한 다음에 우리는 민주공화정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정이죠.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제일 먼저 주장한 단체 신민회.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제 활동 내용 다 알아두세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상당한 학교 설립을 포함해서 민중계몽 운동을 벌이게 된다. 태극서관 자기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요거죠. 해외 독립군기지 건설운동. 요것도 잘 나옵니다. 만주 사문부의 신흥모원학교를 설립했다는 거. 자, 그래서 군사적 실력 양성을 도모했다는 거죠.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와는 달리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이 신민회는 나중에 일제병합 이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다. 이미 망명해서 해외로 간 사람들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신민회 출신들이 많다. 그래서 신민회가 여러모로 중요해요.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게 대한자강회예요. 가장 전형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게 애국개몽운동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고종의 강제퇴위운동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도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해요.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성공한 드문운동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근데 경제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력 구구운동.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쭉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특히 근데 일본의 경제 침탈 중에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화폐 정리사업. 자,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검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오죠. 이 사람이 주도해서 개혁한 건데 얘네들은 개혁이라고 하죠. 우리한테는 개혁이 아니지만. 자, 바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돈을 일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한다는 건데 이건 일본 화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도 화폐 발행권도 일본에 빼앗긴 셈이죠. 자, 화폐 정리 사업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구운동이 이제 이러한 경제 침탈에 저항해서 일어나는데 모두 5개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자, 국채보상운동 꼭 알아두세요. 알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렇죠? 자, 일본의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 어디에서 시작했냐? 대구에서 시작했다. 서상동, 김광재 등이 주도했다. 금주 금년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라는 거.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대한매일신보가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회, 이권소운동, 상권소운동, 방공령 이러한 경제적 구구운동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요즘 이제 방공령도 조금 좀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대개 함경도의 방공령이 유명한데 결국 일본의 항의로 배상금지불과 방공령 철회가 있었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문화에 대한 내용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대시설과 교육기관.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와요. 공무원 한국사도 그렇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도 그렇고 공기업 한국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요.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 이런 연도를 알아서 어떤 게 먼저인지 순서를 맞히는 그런 문제.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우편. 자, 전화. 전기 요건 좀 알아두세요. 경복궁에 전등을 가설했고 그다음 한성정교에서 설립했다. 그다음에 전차 알아두세요. 서대문에서 청량리간이 처음으로 개통됐다. 철도 알아둬야 되겠죠. 경인선. 이건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겠어요. 경인선 1899년, 1900년 -1. 자, 그다음에 경부선. 경인선이 제일 먼저 개통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시설로서 광해원이 있어요. 미국인 알렌이 설립했어요. 건축시설 명동성당 1898년에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있죠.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초의 교육기관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학교이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다.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세운 학교들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있는데 특히 유경공원 좀 잘 알아두세요.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해서 영어 교육도 시켰고 다양한 교육을 시켰어요. 근대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기 1900년대도 봐두는 1900년대 가보개혁기와 1900년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성사범학교, 수학교, 외국학교 설립했고 1900년대 한성중학교 소학교 다음에 중학교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좀 봐두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근대 언론. 자, 신문들도 좀 기본적인 특징도 알아둬야 돼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자,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 열흘마다 한 번씩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한성주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행했어요. 최초로 광고가 게재됐어요.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신문이에요. 영문판 발행했어요. 제국신문 이종일이 창간했어요. 순한글 신문이에요. 자, 서민과 부녀자들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로 창간했어요. 황성신문은 시려방성대국 때문에 유명하죠. 시려방성대국. 을사늑약을 비난했던 이 사설 하나 때문에 유명한 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죠.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 됐고요. 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고요. 의병운동에 호의적 보도를 했어요. 자, 꼭 알아두세요. 됐어요. 자, 근대 국학과 문예. 자, 국어연구에서 국문연구소와 주시경 알아둬야 되고요. 주시경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고, 네, 국사에서는 근대 계몽사학, 특히 신채호의 독사신론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네, 문예에서는 이제 원각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요거를 좀 넣는 경향이 있어요. 1908년 서양측 극장.